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살 더 먹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이번 주에 할 때가 어디냐면, 지난주에 자격 정지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재는 221페이지. 정지까지 했었죠. 취소도 했어요? 아, 취소만 먼저 한 거예요? 네. 자격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을 때도 자격 취소 사유다. 이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시도지사의 권한이죠. 자격 취소 당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애초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랑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다르다면 그때는 증을 줬던 시도지사가 권한이 있다 했었고 여기는 권한이 없죠. 그리고 자격 취소당하면 3가지 불이익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은 시험을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3년 동안은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자격증을 반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 증 반납은 이제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어디다 반납하냐면 시도지사한테 반납. 이렇게.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 나서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보고, 통보,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보고나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5일 이내. 요거고요. 자, 이제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제일 중요한 건 자격정지 사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격정지 사유. 교재에서 보시면 221페이지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저거하고 잘 비교하셔야 돼.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하는 거고. 그럼 누가 자격 정지를 얻어맞는 거냐? 요것이 중요하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밑에 취직해서 일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일 때 자격 정지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중요하죠. 요것이 소공.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사무실 오픈한 사람은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로 다스릴 수 있어요. 자격증이 필요 없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안 써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일 안 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격정지 대상은 남 밑에 일하는 사람만 필요해. 이런 제재가. 그래서 자격정지 상대방은 소공만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누가 하느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애초에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자격정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여기만 있고 애초에 증을 준 사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똑같죠, 저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를 받으면, 요 사유는 조금 이따 보고, 자격정지를 받으면 이 소공은 받는 불이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못해요. 취소를 당하면 3년 동안 일을 못하는 거지만, 자격정지를 당하면 정지받은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지 기간 동안 일을 못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더 심한 거예요. 자격 정지라는 것은 이 기간 자체는 길면 6개월이에요. 자격정지 한 달, 2달 그렇게 있을 수 있어.
길어야 6개월. 그 기간 동안만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이 경우는 자격 정지 당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반납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이게. 자격 취소하면 반납해야 돼요. 취소가 더 무서운 거예요. 반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불이익이니까 자격 정지를 때릴 때에 시도지사가 청문하는 거 안 해요. 청문이 뭐냐면 불러다가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걸 청문이라고 그래. 안 하거든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더 무거우니까. 저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갖다 때리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지사한테 보고, 통보 이런 거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자격 취소는 보고하고 통보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고나 통보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청문 안 해요. 증 반납 안 해요. 이게 자격정지의 특징이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 차이점 같은 걸 지문에 많이 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큰 그림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일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자격정지 사유예요, 사유. 자격정지 사유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교재에서 보시면 221페이지에서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에 처분권자라고 나와 있고 첫 줄 보시면 자격정지 처분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증을 줬던 사람이 자격정지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파란색 박스가 뭐냐면 자격정지 사유들이에요. 그 자격정지 사유 중에서 이건 전부 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자격정지는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자 1번 소공이 2개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소공이든 개공이든 사무실 2군데 동시에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공이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지. 자격정지 사유. 여기서 때려요.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인증사도 도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거든. 그걸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했는데 사용할 때 등록된 도장을 안 썼다. 그럼 걸리는 거예요, 소공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바탕에 있는 건 전부 다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자격정지. 3번, 4번 요거 특히 중요하고 3번은 원래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고 설명해 줄 때는 정확히 해야죠. 거짓말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3번처럼 설명할 때 소공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다. 설명을 했는데 근거자로 제시 안 하면서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정지. 4번도 마찬가지. 소속 공인인증회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작성했을 때는 개공이랑 함께 도장 찍어야 되거든. 도장 안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격 정지. 그러니까 3번, 4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냐면 5번요. 나중에는 이제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5번은 소공이 말이에요. 계약서 쓸 수 있죠. 계약서 썼을 때는 도장 찍어줘야 되거든. 안 찍었어. 그러면 5번에 해당돼서 정지. 6번 소속 공인인증회사도 계약서를 쓸 수 있거든. 근데 계약서를 갖다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공? 개공도 그렇지만 소공이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여기 6번에 걸리는 거야. 그럼 자격 정지죠. 우리 계약서 할 때 이것도 했을 거야 아마. 6번. 예. 7번. 7번이 금지행위인데 중개사 법령상 보면 소속 공인인증회사나 개공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 7가지 있었죠. 그걸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정지죠. 나중에 가시면 요 금지행위 7가지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지금 일단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반가로 6번에요. 자격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반납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격정지를 갖다가 하고서 때리고서 보고나 통지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제목이 돼 있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226페이지
벌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령 지금 남아있는 진도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큰 틀 위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1월 달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암기할 것도 암기하고 하면서 진도 나갈 거니까요. 가볍게 몸을 푸는 벌칙. 그러면요, 벌칙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가 뭐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고 그래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형벌이 요게 무겁죠. 형벌 보면 징역하고 벌금이 있어요. 이게. 과태료는 그냥 과태료예요. 제일 위반 행위의 정도가 좀 약했을 때 과태료를 매겨요. 좀 무거우면 벌금을 물리고요. 더 심하면 징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벌칙 그러면 이렇게 3단계예요. 근데 법에서는 형벌이라 그랬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거. 이거 정해놨어요. 나중에 이 사유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거 또 있어요. 이거 사유가 많아요. 시험에서 보면 이 벌칙이 한 2문제 정도 비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시험에 이제 점수를 따시려면 이거 사유를 막 암기를 하셔야 돼. 그게 이제 중개사법령 공부하는 거야. 네. 까먹으면 다시 암기하시고 그래야 돼.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다 이제 그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할 때 막 죽어라 암기하잖아요. 그럼 자꾸 암기하면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합격하고 나잖아요? 머리에서 잘 안 나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지금도 기억나는데 합격하신 지 얼마 되는 거 모르겠어요. 한 3, 4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원 강의로 딱 갔었는데 어떤 분 막 반갑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많이 낮이 익으신 분이야. 근데 보니까 한 3, 4년 전에 합격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만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공부했던 얘기 하시면서 입에서 나와. 암기했던 게 막 그렇게 암기했다고 막. 까먹으셔도 괜찮은데. 그만큼 많이 암기하시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거의 한 문제예요. 이것도 거의 한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막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보도록 하죠. 226페이지 보시면 그 전에 이거요. 요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셔야 돼. 3년 이하의 징역. 요게 또는의 뜻이에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직접 거래를 했다 그러면 금지행위 중에 하나죠. 이게 이거 많이 저질린다고 그랬어요.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직접 거래한 그 행위의 횟수,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사가 심했다 싶으면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징역 4년은 안 돼. 최고가 3년이란 뜻이에요. 징역 2년, 징역 2월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 그런데 정도가 약했을 때는 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그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가로 1번요.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바탕에 박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가 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막 이제 자격증도 없는데 남의 거 빌려서 막 하다가 이번에 들켜가지고 이제 영업해서 계약서 겨우 한 건 했어. 근데 들킨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갖다 막 기소하고 막 그랬겠지, 검사가. 그랬을 때 판사가 볼 때는 뭐요? 한 번 했죠.
또 막 법정에서 막 뉘우치면서 막 잘못했다고 그래. 울어야 돼. 법정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판사가 봐주는 거예요. 판사도 사람이요. 그런데 법정에서 막 판사한테 막 대들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할 때 존경하는 뭐 이 말 빼고 그러면 판사가 기분이 상해. 그러면 징역 뭐 2달 때릴 걸 막 1년 때리고 막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선생님 앞에 끌려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걸 뭐 잘잘못을 거기서 따지면 안 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러면 벌금 50만 원 때리고 끝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 의미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남의 거 빌려서 한지 30년 뭐 이렇게 되잖아.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러면 들키면 어떻게 돼? 징역 3년 이렇게. 그게 판사가 할 일이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직접 거래라고 나와 있죠. 금쟁이 중에서 많이 저질러지는 금쟁이 중에 대표적인 거 직접 거래. 응? 자, 그 두 가지만 일단 체크해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보면 요거 밑에 거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인데 시험은 요게 많이 나오죠. 밑에 게. 자, 그 중에서 4개 정도만 이번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번. 4번 앞쪽에 보면 몇 조 규정을 위반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뒤에 보면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사무실 2개 갖고 있어. 그럼 안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또 사무실 여기 또 설치했다. 걸리면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떴다방이 있죠.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거래가 잘 안 돼.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다가 파라솔을 치고서 거기서 명함 뿌려가면서 일을 하더라 이거지. 그럼 이게 파라솔은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에 걸리진 않지만 바로 위에 거 동그라미 5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거에 여기에 걸려. 근데 형량이 똑같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가보시겠습니다. 뭐 규정을 위반해서 이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등록증 빌려준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영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등록증을 빌려준 거예요. 등록증 대여예요. 그걸 앞에서는 길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익혀두셔야 돼. 이게 전부 다 무슨 의미라고요? 등록증 빌려준 거. 그런데 뒤에 보면 방금 전에 읽은 거 그 뒷부분 둘째 줄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다른 사람의 뒤군요. 또는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 이게 뒤에가 뭐냐면 등록증 빌린 사람. 등록증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증을 빌려받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 더요. 동그라미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개업공인중개사나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영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죠.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이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과태료로 갈 겁니다. 과태료. 근데 과태료 관련해서 이 과태료는 이 형벌처럼 원래 요 벌칙은 법원이 때리는 거예요. 법원이 이게 과태료도 원래 법원이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니까 판사가 과태료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사실은 판사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판사가 일일이 다 과태료 매기려고 하니까 정작 중요한 재판을 판사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 어떻게 했냐면 일단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과태료를 매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승복을 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과태료 얻어맞은 사람이 나는 도저히 이건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요? 법원으로 그 다음에 진짜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 법원 판사가 해야 될 것을 관청이 나서서 하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끝나고 정 안 되면 이제 판사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것은 판사의 업무를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도 보면 대부분 판사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사를 좀 늘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판사들도 얼마 전에 어떤 여자 판사인데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판사들은 승진을 하잖아요. 승진하면 자기가 직접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승진하면. 처음에 초기에 뭐 그렇게 막 판사 처음 됐을 때는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진짜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판사가 다 하니까. 구경만 하다가 승진하죠. 자기가 직접 코피를 흘러가면서 판결문을 써야 돼. 판결문 쓴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판결문 베끼는 거예요. 다른 거 베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게 힘들어. 그러면 판사 수를 늘려야 되잖아. 늘린다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솔직히 국민들은 뭐 늘린다고 하면 반대야. 국회의원 늘린다고 하면 반대. 판사 늘린다고 하면 반대. 판사도 반대야. 왜요? 나가 몸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 정도 숫자 있을 때 자기가 대접을 받는 거지. 2배로 늘려봐. 그럼 옛날보다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도 반대. 대법원 판사 늘려야 되는데 옛날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 안 늘리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권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됩니다. 늘려가지고 지금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럼 나눠 쓰게 합니다. 경쟁시켜야 됩니다. 왜 국민들은 자꾸 늘리는 거에 대해서 세금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세금 크게 안 늘리고 늘려도 뭐 세금 늘어나도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도 늘리는 게 필요한데 판사나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같은 건 특히 늘려야 돼. 그래서 좀 우리도 국민들도 좀 생각을 좀 바꾸자고. 자꾸 그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서 내 세금 저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 좀 들어가더라도 그죠? 할 일을 좀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한데 여론조사하면은 거의 반대더라고. 그럼 세비 줄이면 되잖아. 조금. 에? 하여간 그래. 그래서 판사 힘 덜어주고자 여기서 나서는 거예요.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아실 게 이거예요. 자, 관청이 먼저 나서서 과태료를 매겨봐요. 근데 그 관청은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유보다 요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보는 게. 관청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일 윗사람이 누구냐면 국장이에요. 그 밑에가 누구냐면 시, 도지사예요. 그 밑에가 누구냐 그러면 등록관청이에요. 이게. 합쳐서 관청이에요. 행정관청이라고. 근데 행정관청이 과태료 매길 때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장이 과태료 매기잖아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매길 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했던 협회라든지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국장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뭐 잘못했어. 500과 과태료 사유가 됐어. 그러면 국장이 매기는 거야. 등록관청이 협회한테 과태료 매길 수는 없어. 거래정보 사업자가 만약에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국장이 과태료를 매기지 시도지사가 과태료 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담임 선생님 같은 그런 관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기죠.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소공이 과태료 얻어맞는 경우가 있어. 자, 미리 말씀드려버리면 우리가
개업 공인인증서나 소공으로 일하다가 2년마다 다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있죠? 그게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2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이야.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연수교육 받을 사람 누구예요? 개공이랑 소공인. 보조원 빠진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는 과태료를 누가 물리냐면 연수교육 안 받았다고 그래서 시도지사가 물린다. 왜냐면 이 연수교육의 실시 권한이 누구한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았다고 그랬을 때 과태료 물리는 사람도 시도지사. 또 한 가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자격 취소 했을 때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죠. 자격 취소를 당한 공인인증서가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죠. 그 반납할 걸 반납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때는 누가 물리고요?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체를 시도지사가 했으니까 당한 공인인증서는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고 안 했다가는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물리죠. 이 노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계당하는 것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유와 함께 상대방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게. 자, 세 번째. 등록관청이 과태료 물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냐? 여기밖에 없어, 여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구체로 들어가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 여기도. 예.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좀 이따 체크도 하겠지만, 자, 개공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갖다가 확인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받는 제재가 과태료예요. 그때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누가 물릴까? 그러면 그때는 과태료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여기는. 그래서 이 연결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유랑 액수랑 상대방이랑,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500과. 이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리는 경우 요거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개업 공인인증서가 법을 위반해서 잘못해서 등록이 잘리잖아. 등록 취소가 되면 갖고 있던 등록증을 또 반납하게 돼 있어요.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을 반납하는 거고 등록 취소당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될 건데 이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했죠? 그럼 그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때는 누가 물리고?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물리고? 시도지사가. 바꿔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229페이지 229페이지 네모 3번 밑에 가로 2번요 과태료의 부과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대방 누구죠? 과태료 몰리는 상대방? 사업자랑 협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그랬죠? 이거 누구예요? 개공이랑 소공이죠. 이건 500과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고 또요 뒤에 보면 자격 취소를 바꿔서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자격증을 갖다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인인증서를 얘기합니다. 길죠 두 번째 게. 여러분들은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누가 물리죠? 시도지사. 요건 액수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이 과태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관청. 이때는 상대방이 누구요? 개공 그죠? 밖에 없는데요.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뭐였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요? 500과. 자 써주세요. 동그라미 3번 밑에다가 설명을 잘못했다. 개공이 그죠?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그럼 뭐라고 써주셔야 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과 이렇게 써주시고. 너무 중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등록 취소를 받고 7일 내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 그럼 뭐죠? 등록증 반납 안 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때는 누가 물리죠? 등록관청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정리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230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큰 별표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00%.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개공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파란 박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아주 대표적입니다. 보시면 역시 요건요 개공이랑 소공 얘기인데 여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 내 그 법정기한이 2년 얘기합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건데 받지 아니했을 때 그 개공이나 소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요.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이때 과태료 누가 물린다고 그랬죠? 시도의사.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거기 나와 있는 개공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그랬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그 과태료는 누가 물리죠? 등록관청이. 그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들러리요. 필요가 없고요.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만 이번엔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나중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암기를 할 겁니다. 그 암기할 내용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막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료를 갖다가 한 1월 중에 제가 한 3장, A4 용지로 한 3장 정도로 해가지고 나눠드리면 그 3장 A4 용지 그걸 받으셔가지고 코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1년 동안 암기를 하시고, 그죠? 시험 끝나면 버리시고, 시험 볼 때까지 버리면 안 돼, 그거.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또 옛날에는 그걸 한 6월달, 7월달 요때 드리니까 좀 시간이 좀 촉박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중에 드릴 거예요. 1월 초중순 정도 드리면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세요. 그것만 암기를 하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10월달까지 계속 암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요거 암기장 비슷하게 한 거예요. 요거 1월 정도에 나눠드릴 테니까 요거 암기하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우리 여기 뭐죠? 저기 칠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칠판에 빔이라고 그러나? 1월 달부터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복습할 때. 수업 끝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거잖아. 복습할 거 막 칠판에 써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빔을 싸가지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그날 한 내용을 10분 이내에 복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이제 OX 문제가 나갈 거예요. OX 문제 나가면 OX 문제 그게 거의 기출문제 지문을 나눠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지문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1, 2월 달, 그 다음에 3, 4월 달, 그 다음에 5, 6월까지 이렇게 나갈 텐데, 그죠? 그거 다 모아 놓으시면 거의 다 다를 거예요.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이렇게 지문들이 다 기출문제 지문들로 가지고 복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 자료가 나갈 거니까 1월 달부터 열심히 해보자고 이제. 아셨죠? 자, 거기 지금 23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중에 박스 중에 보면 3번, 4번, 6번, 7번 이렇게 네 군데 체크하시고, 3번은 등록증 등 게시해야 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공이라고 돼 있죠. 게시 의무 위반이요.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사무소 명칭에 이렇게 나왔죠.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랬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무소 명칭을 쓸 때 어떻게 쓰죠? 방법이 사무소 명칭을 쓸 때 2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고요.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법적 문자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거나 또는 뭐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끔 써야 되겠죠. 요거 아니면 요런 문자가 들어갈게 사용하십시오. 쓰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황소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사무소 명칭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요거 위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요. 들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4번에 첫째 줄 뒷부분 5개 광고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거 나왔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간판 실명제 이렇게 하자고요. 했었죠? 간판에다가 뭘 적게 돼 있어요? 간판에 이름요, 이름. 근데 만약에 간판에다가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러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하나 더 있죠. 자,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가운데 정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적에는 매물 광고를 할 적에는 이 말이죠. 성명이 들어가고 명칭이 들어가고 연락처 전화번호 들어가고 사무소 주소가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빼먹으면 광고 낼 때 사무소 상호 같은 걸 빼먹으면 연락처를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6번 7번 두 개 묶으시고 6번은 등록 취소 당했을 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될 걸 반납 안 하면 과태료다. 그죠? 이건 누가 매긴다고 그랬어요?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등록증 반납 안 한 거니까. 자, 7번요. 7번. 자격 취소를 받고 자격증을 갖다가 7일 내에 반납할 걸 반납 안 했어요. 이러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근데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물리고요? 시도지사요. 했던 거죠, 지금? 네,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끝낸 거냐면 중개사 법령을 끝마친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2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2편으로 갑니다, 이제. 2편 앞부분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자, 2편은요, 제 2편이죠. 보면, 거기 2편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편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돼 있죠. 법령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 문항수가 5문제 정도 보셔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게 5문제 이렇게. 여기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라고 많이 부를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시험 문제가 2문제 정도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요. 이렇게. 또는 1문제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이 많이 지금, 양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은 건 요 2편에서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제일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 비중은 2문제 정도 보셔야 돼. 이게 양으로 치면 여기가 양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외국인 특례는 요것밖에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요 정도 돼요. 분량이.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가 2문제. 제일 많이 쓰이는 대로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대로.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요것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꽤 쓰여요. 이것도. 근데 이제 조문은 많다고요. 조문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실거래가 신고제도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중개활동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무조건 1번 하셔야 돼. 실거래가 신고. 신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늦게 하고 막 그러면 허위로 신고하고 그러면 과태료 물려요. 네, 그래서 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큰 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신고 들어가죠. 그러면 관청에서는 따져보고서요. 어떻게 하느냐. 신고 필증을 내줘요. 이렇게.
그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요. 등기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전 등기까지. 예,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를 딱 보면, 등기부에 보면, 요즘은요, 거래 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600,000,000이라고 등기부에 떠요. 이게 실거래가야. 신고 들어가서 신고 필증 이렇게 받으면 여기 있어야 등기가 나요. 그리고 등기부에 이렇게 등재가 돼요. 이렇게. 원래는 사실은 자기들끼리 부동산 거래했으면 이거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등기 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섭해요. 국가에서. 신고하라고 하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 내주겠다 하니까 억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 내는 건 등기 내는 거고 뭘 하냐면 신고된 금액이 요 신고사항의 가장 핵심은 실거래가예요. 실제 거래 가격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따져봐요.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게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본다고 이걸 검증이라고 그래요. 검증. 그래서 검증 결과를 어디로 보내주냐면 세무서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 세금을 제대로 물린다면 투기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도 세금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도록 만들겠다.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한다면 투기적 수요를 줄일 수 있고 투기적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중반기에 만든 제도예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된 요 흔적이 남잖아요, 이게. 그래서 투명한 그런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을 줬어요, 이게. 그래서 없어지기 힘들 거예요. 중간에 한번 조금 좀 이 제도가 조금 흐지부지 되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착된 게 왔습니다.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는 제도는 거민제도입니다. 거민제도. 거민도장 받는 거 들어보셨나요? 원래 등기 치려면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을 받고 그 왜 여러분이 잘 모르시냐면 법무사가 다 했던 거예요. 집을 샀잖아. 그럼 법무사가 알아서 뭐요? 거민 신청해서 거민도장 받아가지고 등기를 쳐주고 필증 나와서 필증 주고 그랬거든. 근데 거민도장을 시군구청이 찍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군구청이 거민도장을 찍어줄 때 거기 나온 계약서 내용이 맞는지 뭐 틀리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찍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서를 썼겠어요? 어떻게 계약서를 썼겠어? 다운 계약서 쓰잖아. 그러니까 탈세로 또 이어지잖아.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가끔 장관 후보자들이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 청문회 같은 거 나와갖고 그때는 다 그랬어. 너나 할 거 없이 누구한테 삿대질 할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때. 예. 그게 이게 거민제도예요. 그래서 이래갖고는 이게 제대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겠다 싶어서 더 센 걸 만든 게 실거래가 신고제도예요. 이거보다 더 센 거. 뭐 실거래가 신고제도예요. 그러면 얘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요. 사후 검증이에요. 사후. 진짜 그 금액에 거래했는지를 따져봐 버려요. 옛날엔 이게 없었어. 거민제도는 이게 없다고. 무조건 그냥 도장 찍어주고 무조건 등기 나고 그랬지. 끝. 따져보지 않고. 근데 지금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 강력해.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하면 이제는 거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지금도 거민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세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더 세니까 이제는 실거래가 신고하면 이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 등 거래했을 때 신고인데 여기서 이게 부동산 등이 뭐냐, 그죠? 칠판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해당 부분을 밑줄 그을 거니까 이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등 거래할 때 이 부동산은 뭐냐? 그러면 크게는 진짜 부동산하고요. 그 다음에 곧 부동산이 될 권리하고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진짜 부동산은 뭘까요? 땅하고요. 건물이 진짜 부동산이죠.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부동산이. 그 다음에 곧 부동산 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지. 분양권인데 여러분 가장 흔히 많이 들어보는 아파트 분양권이죠. 아파트 분양권이요.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게 아파트 분양권이지. 그럼 이건 지금 공사 중이죠?
다 지어진 게 아닐지라도 요 아파트 분양권은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다시 팔거나 웃돈 붙여서 팔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신고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재개발 같은 거 하면 거기 재개발 조합원들이 갖게 되는 권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입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동호수가 막 결정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요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하도 투기적 거래를 많이 하니까 지금 지역에 따라서 못 팔게 제한을 붙여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원칙이 아니고 예외예요. 원칙은 뭐예요? 사고 팔 수 있어요. 원칙은 사고 팔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투기적 거래가 심한 요 수도권 있죠? 거기는 전매 제한이 붙어 있긴 하죠. 그런 건 못 하겠지. 그죠? 그런 건 거래 못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는 하지만은 법적으로 못 한다고. 네, 그래서 이런 원칙적으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이런 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거래가 되면 그때 실거래가 신고해라 하는 얘기죠. 그때 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게 핵심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요? 매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주 부자여가지고 저 땅, 건물, 부동산, 땅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증여해서 증여. 뭐 실거래가 신고해요, 안 해요? 여러분 증여 받은가 이제? 네. 신고 안 합니다. 어떤 경우만 신고한다고요? 매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저 땅이나 이런 걸 갖다가 경매로 낙찰 받으셨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실거래가 신고 안 합니다. 경매도. 뭐만 한다고요? 매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토지를 갖다 상속 받으셔서 상속. 응. 안 합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등기부에 거래가액 얼마라고 뜨진 않는다고. 거래가액 유가구간 이렇게 뜨는 것은 어떤 경우만 뜬다고요? 매매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신고는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간혹 이제 사무실 오픈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요게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60일 넘기잖아요. 과태료가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와요. 넘기면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물리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잔금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착하게 해가지고 뭐 잔금 치르고 그때부터 60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늦게 하는 경우 초보의 경우에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과태료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실거래가 신고된 것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저 금액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하고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죠. 왜요? 60일이니까 2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30일로 줄였었어. 30일로 줄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너무 촉박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60일로 늘렸어요. 처음에 60일이었다가 길다고 해서 30일로 줄였다가 다시 또 60일로 늘렸지. 그죠? 요새는 또 무슨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시차가 너무 있으니까 30일로 줄이자는 얘기가 또 나와.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아. 예. 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 자, 어디에 신고합니까?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 신고 어디에서 하느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실거래가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런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요 기준이 뭐냐면 부동산 등 소재지예요. 부동산 등 소재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법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중개사무실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를 하선해서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광명시에 사무실을 둔 부동산 사장님이 해야 되거든. 근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저기 금천구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명시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금천구청장. 응? 부동산 등 소재지.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신고관청. 그럼 광명시에 사무실을 둔 부동산 사장님은 이 광명시장은 누구요? 광명시장은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등록관청이죠? 광명시장은 등록관청.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요 아파트 거래한 저기 금천구청장은 신고관청.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등록관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시험 막바지까지 두고두고 중요한 거예요. 신고관청이라는 용어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여기를 또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교재를 정리할 거니까요. 칠판을 그대로 놔두셔야 돼. 네, 쉬겠습니다.